Ladies and gentlemen, 네, 기빈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브레이크 즐기셨죠? 자, 이제는 디지털 전환에서 지속 가능성까지 양대 전환을 통한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미래 구현을 주제로 제3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연사님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 세션의 좌장은 서울대학교 글로벌 R&DB 센터 황준석 센터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발표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트라 하라니 나스루딘 테크포굿 연구소 디렉터, 톤 롱콱 AMRO 거시금융연구부의 부이코노미스트십니다. 그리고 류학석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 협력 거버넌스국 국장님, 그리고 림휘이 EY 경제자문팀 상무이사님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QR코드 사용해 주시고 좌장님에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좌장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석 소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황준석입니다. 이번 세션 3를 좌장으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또 아세안 연계성 포럼에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또 이번 포럼을 13번이나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주최해 주신 한 아세안 센터 측에도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함께 구축하고 있는 공동체가 미래를 위한 좋은 밑받침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세션을 들으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전 세션에서는 저희가 정치, 경제, 지정학을 다양하게 다루었는데요. 그러면서 아세안 연계성이 어디에 주목을 맞추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제도화, 예를 들어서 한 아세안 센터와 같은 제도라던가 기관, 물리적 인프라, 그리고 지능적 리더십, 성숙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아세안이 앞으로 많은 성취를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성취를 이룰 것이다, 아세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 3에서는 기존의 연계성, 즉 물리적 연계성, 하드웨어 아니면은 기존의 시스템 의 연계성에서 넘어나서 미래의 연계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디지털 환경 측면에서의 연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당연히 포함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환경적 재난, 예를 들어서 지진, 홍수 혹은 대형 산불을 겪고 있습니다. 숲, 산, 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짚어봐야 합니다. 이런 재난 대응 인프라를 갖추었는가, 이 인프라가 연계가 되었는가, 이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요. 저희 디지털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의 역량과 인프라가 기존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루션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재난과 현재의 지속 가능한 이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25년 전인 2000년 대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양대 전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성의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양대 전환은 전환의 디지털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혁신과 발전을 그리고 성장을 상징합니다. 더 나은 삶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양대 전환 중 한 축인데요. 이는 보존, 복구, 그리고 대비 태세, 안전을 상징합니다. 평화, 그리고 균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중심을 맞추어 주는 이 무게추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평형수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예정인데요. 저희가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비정부 기관, NGO, 그리고 기업인, 그리고 전문가분들 다양하게 모셨습니다. 저는 또 학계에서 왔고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기술적인 환경적인 재난에 대응하기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디지털화 부분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 최근 쿠팡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데이터 그리고 아이디가 굉장히 많이 탈취가 되고 다 흘러 넘쳐 나갔는데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범죄, 데이터 센터 그리고 빌딩, 정부 역량 그리고 경제 지원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 아세안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회에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변곡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100년을 이어온 아세안 연계성국의 담당자를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함께 연계성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아세안의 다양한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통합을 상징하는 아세안 본부가 있는 반둥에서 오셨습니다. 시트라 한다야디 나스루딘 님은 테크 포 굿 인스티튜트에서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을 하면서 연구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보다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폭넓은 경험을 민, 관 분야 그리고 비영리 분야에서 가지고 계신데요. 재정 정책이라던가 금융 서비스 그리고 기술 혁신 부문에서 다양한 경험치를 쌓으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스루딘 님의 커리어는 사실 우리 인류의 미래와 닮아 있습니다. 정부 자문이라던가 아니면 연구 그리고 전략 개발에 대해서 일을 하시면서 특히 인도네시아의 공공 분야에서 일을 하시면서 기후 관광 그리고 성평등 그리고 경제 포용에 관련돼서 많은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공공 정책에 대해서 학위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 그리고 예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유수의 대학인 바난자당 대학에서 학위를 따신 바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청해 듣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연사분 모시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전 치트라 나스루딘이고요. 테크포 굿 인스티튜트의 프로그램 디렉터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제 13차 아세아 연계성 포럼에 오게 되어서 다시 한번 영광이고요. 한 아세안 센터에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주제는요, 이 포럼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동남아시아의 회복 탄력적인 사이버 공간을 향하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세안 연계성 비전에는요, 다 통합되고 심리스한 디지털화가 여기에 들어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이버 보안이 아주 기초의 층이 되고요, 그리고 연계성의 다음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 저희 설명을 좀 드리면요, TFGI는 그랩에서 초기 자금을 2021년에 지원받은 비영리 기관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지원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요, 기술과 디지털 경제의 약속이 이 지역에 지속 가능하고 공평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 생태계 전반의 대화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남아시아의 6개 최대 경제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죠. 자,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요, 저희가 연구 보고서를 출판하고요, 그리고 리더십 다이얼로그도 저희가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있어서요, 이렇게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슈가 아니고 저희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디지털 고속도로라든지 디지털 브릿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디지털 경제의 빠른 속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정부들이 어떻게 저희 프레임워크에 반응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세안과 파트너국들에게 여러 가지 제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동남아시아의 성장을 보면은요, 자, 디지털 성장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고요. 오늘날에는요, 500만 명이 넘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1조 달러가 2030년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속도 같은 경우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힘입니다. 자, 저희 젊은 인구들은 혁신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 디지털 연결성입니다. 130%의 이런 모바일 보급률이 있습니다. 초연결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모든 거래, 모든 페이먼트 이런 것들이 국경을 넘는 디지털 연결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이런 소비 행태입니다. 저희 연구에 따르면요, 2명 중 1명의 소비자는 모바일 지불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것보다 더 숫자는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결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혁신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에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위협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2024를 보면은요, 굉장히 명백합니다. 사이버 보안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요, 사이버 범죄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거는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요, 사이버 영역의 불법 활동이 비용이 얼마인가를 보면은요, 8조 달러였습니다. 8조 달러가 이런 대응 비용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하나의 국가라면은요, 전 세계 3위 경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상 연결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동남아를 보면은요, 이런 사이버 공격이 600%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고요, 신뢰와 상호 운용성을 파괴합니다. 아세안 연결성이 기반이 된 것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위 1000개 회사가요 7억 5천만 달러의 자본금을 잃을 수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문제는 이제 명백합니다.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닙니다. 언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입니다. 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 간의 해결을 위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의 이점을 활용하려면은요 이렇게 진정한 사이버 보건력 구축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아세안 전략을 보면은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안이 핵심 촉진 요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논의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단순히 무적의 벽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겁니다. 뉴노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고 계속해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보건력 같은 경우에 정부와 비즈니스 리더와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책 기반자 기업 지도자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이버 위협의 변화 속도와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진화를 해야 됩니다. 자, 실제 정책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SEA 6개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발전을 보면은요, 사이버 보건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3개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반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 기반 시설 보건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자, 정부가 반응적인 대응에서 이제 선제적인 대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요. 그래서 이제 필수 인프라 정보에 대한 이런 보호가 시작이 됐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표준을 또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은요, 정부가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리고 여러 국민들이 사기와 온라인 사기에 대응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는 소비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 소비자 보호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요. 여기서 이제 책임성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밴을 할 수가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캠스 이런 리얼타임 피싱이라든지 이런 은행에 대한 대응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이버 보안을 통해서 신뢰를 복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미래 프론티어 기술들에 대한 이런 대응입니다. 정부가 이제 미래를 보고 있는 거죠. 베트남을 보면은요, 데이터 처리에 대한, AI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맨데이트를 만들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AI를 포함한, 그리고 이제 신규 기술을 포함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요, 자, 이미 포스트 인크립션에 대해서 양자 대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략적인 목표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이 모든 디지털 관련 내용을 아세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로컬에서 이제 영내로 저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프레임워크가요. 실제 로드맵입니다. 자, 디지털 연계성이 단순히 뭐 속도가 빠를 뿐만이 아니고 안전하다라는 걸 보장하는 겁니다. 자, 아세안에서는 이제 운영 역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서트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제 상호 연결성이 있고요. 뭐 이머전시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파트너들과 함께 모의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요. 단일 네트워크 보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와 같은 온라인 사기 방지 등 새로운 영역으로 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사이버 보안을 넘어서요. 소비자 보호와 신뢰와 권리가 확대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시안 연계성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DIFA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저희한테 있어서 DIFA는 단순히 프레임워크에 그치지 않습니다. DIFA 같은 경우에는요. 상호 운용 가능하고 원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디지털 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
대파의 중심에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5번, 6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 간 데이터 흐름과 데이터 보호에서 시작이 되고요. 5번을 보면 데이터가 이제 보호 규칙을 따르고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6번 온라인 안전 사이버 보안은요. 이제 보건력 전체 영내 보건력이 디지털 경제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액션 가능한 로드맵을 보면은요. 이게 연결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가 여기에서 4개 이네이블러도 있습니다. 두 가지 프론트가 있고 4가지 촉진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의 프론트는 국가 역량 강화, 지역 협력 촉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약한 부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적인 보호가 있고 그리고 강력한 인프라와 인력을 통해서 사이버 리스크에 대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사이버 위협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의 연계된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게 표준이 되는 거고요. 이게 통합 여러 가지의 이런 통합 위협 인텔리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겁니다. 자, 그리고 4개의 이네이블러 촉진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과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제도 및 조정, 네 번째는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기술 및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문해율을 모두에게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도와 조정을 통해서는요. 국가 뿐만이 아니고 영내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화된 정책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국경 간 협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적응되고 조화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명확한 정책이고 그리고 영내 협력을 확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세안 연계성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고속도로가 안전하고 우리의 디지털 브릿지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통합된 디지털 미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바하사어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레이시아어로 감사 인사를 해봤습니다. 시트라 디렉터님께서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지털 경제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디지털 경제는 이 환경 경제 그리고 환경 지속 가능성과 공통점,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 유사점은 국경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 환경 문제가 한국의 환경 문제입니다. 아세안 환경 문제는 글로벌 환경 문제가 되죠. 같은 방식으로 디지털 그리고 사이버 문제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해서 이것이 말레이시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한국 그리고 인터넷 전체의 문제와 다름이 아닙니다. 이런 류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제도적인 실패, 예를 들어서 GCF, 많은 UN 기구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공동 협력을 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질적인 연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네, 소중한 발표해 주신 시트라 디렉터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MZ세대 전문가 한 분을 모실까 합니다. 쿠앗 님이십니다. 베트남에서 오셨습니다. 토안롱 쿠앗 님은 현재 어소시에이트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데이터 관리 오피서로서 아세안 플러스 3 거시경제조사기구 AMRO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재정 디지털화 그리고 초국적 결제를 아세안 플러스 3 국가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요. 아세안 지역 결제 연계성 이니셔티브 또한 지원하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AMRO의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계신데요. 머신러닝,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현대 경제 매트릭 방법 등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데이터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앗님께서는 공공정책 대학원,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 석사학위를 따셨습니다. 싱가포르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죠. 또 금융 디지털화를 역내 이끌어내기 위한 논문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금융 연계성, 그리고 불평등성에 대한 균형 잡기, 그리고 양극화 줄이기는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경제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쿠아님께서 굉장히 전향적인 여러 제안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결제 연계성이 어떻게 변화해서 새로운 이 금융 분야의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아시안에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리더십이 어떤 모습일지 제안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전 발표에서 저희는 사이버 범죄에 국경이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결제에 있어서는 국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쁜 마음으로 저희 최근의 작업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초국적 결제를 저희가 최근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고 조금 더 상호 운용적이고 원활한 결제가 촉매의 역할을 하면서 보다 통합된 그리고 연결된 아세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금융 디지털화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괄적으로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아세안 지역 결제 연계성 이니셔티브 RPC라고 부르는데 이 RPC에 대한 정책 문서를 저희가 최근 발표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다룬 내용을 발표드릴까 합니다. 우선 맥락입니다. 좀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이후로 많은 보다 빠르게 저렴하게 훨씬 더 투명하게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국경 간 결제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달러 기준으로 사실 300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런 기술의 변화가 생기면서 결제 분야가 변화했습니다. 이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사실 기존에는 느리고 여러 레이어를 거쳐야 하고 비쌌는데 근데 지금은 기술을 바탕으로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이고 즉각적인 초국적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액세스 포인트별 $200 송금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기존 캐시, 현금 송금을 할 때의 이 송금 비용은 회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디지털 송금 비용은 계속해서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해본 결과 디지털 수단으로 송금을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낮은 한 2.5%의 송금 비용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아세안 경제 관련해서 저희가 결제를 조금 더 변화를 하려면 저희가 어디에서 초점 맞춰야 되는지 연구를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입니다. 아세안 경제는 사실 거의 전반적으로 굉장히 빠른 고속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태국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많은 국가에서 단일 국가 차원의 QR 결제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서 국가 내 결제는 가능합니다. 즉각적으로 디지털 결제가 가능하고 저렴하게 빨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시장 참여자 모두를 위한 상호 호환이 되는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초국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는 지역 연계성을 위한 사실 표준이 밑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지금 현재 공동 표준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ISO 20022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각 국가에서 이 국제 데이터 표준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은 이 결제 이니셔티브의 조화를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수동적으로 개입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초국적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API 연결성 그리고 프록시 기술입니다. API 연결성은 각기 다른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결을 해주는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여기서 은행, 월렛 그리고 핀테크 앱들 이 API를 사용해서 이 정보의 하이웨이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안정적으로 서로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프록시 기술도 있습니다. 프록시 매핑 기술도 있습니다. 보다 접근 가능하게 이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알펜이라던가 기타 등등 모든 정보들이 조금 더 개인 친화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이라던가 아니면은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 이런 것만 가지고도 프록시 매핑 기술을 활용하면은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제 복잡성을 훨씬 더 덜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연결성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고객이 이제 그냥 이 연락처에서 정보를 찾아서 그냥 싱가포르에 아는 사람 연락처를 찾고 실제 은행 정보 없이도 송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쉽고 빠르게 송금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초국적 결제에 있어서 그리고 연동에 있어서의 밑바탕이 되어주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간 것 같은데요. 슬라이드가 잠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조금 더 결제 인프라 현대화와 지역 내 경제 결속 강화를 목표로 이 이니셔티브, 즉 지역 결제 연계성 이니셔티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특히 국경 간 무역, 송금, 투자 및 인적 이동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특히 중소기업을 위시로 해서 국경 간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와 동시에 국경 간 결제에서 지역 통화 사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RPC라고 하는 것이 즉 지역 결제 연계성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것이 아세안 전략 계획 그리고 금융통합이라던가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 플랜 2021이라던가 혹은 그 이후 몇 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RPC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인가? 지금 현재 지역 내 다양한 빠른 고속 결제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연결하는 것이 RPC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경제체 FPS 고속 결제 시스템 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송금자 그리고 수신자가 해외에 있더라 하더라도 자체 이 지역 통화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송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사람들은 그냥 QR코드를 스캔해서 굉장히 쉽게 초국적인 송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태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페이나우 싱가포르 은행 애플인데요. 이걸 사용해서 태국에서 그냥 QR 스캔을 하고 싱가포르 달러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링키지를 바탕으로 저희가 참여국 간 원활한 거래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 사람이 가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이 자연적으로 활성화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송금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 초국적 결제라든가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참여도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우리 아세안 지역만 이런 결제 연계성을 도모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지역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했는데요. 유럽,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중앙 아메리카 등지에서도 이런 지역 차원의 결제 연계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커넥션 표준이라던가 아니면 기술, 사용하는 기술 등등에 있어서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ISO 20222를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다른 지역의 이 결제 연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매 결제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희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소매 결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RPC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또 현지 통화를 사용했을 때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현지 통화 시장을 조금 더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밑바탕을 조금 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FX가 한 30% 정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만든 RPC 시스템이 이점이 있다라고 하겠고요. 또 저희가 MOU 기반으로 많이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싱글 센트럴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기반이 되는 뭔가 조약이라던가 이런 프레임워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회원국이 유연하게 이런 연계성 이니셔티브를 채택할 것이냐 아니냐를 유연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아세안 RPC의 조금 특이한 사항이다,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RPC 이니셔티브의 현재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 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술적인 차이가 그냥 API 그리고 데이터 메시징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기술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기에도 그랬겠지만 사실 대부분들이 그 지역 결제 연계성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은 국내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 인프라라던가 아니면 국내 규제를 바탕으로 각자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걸 초국적으로 확대를 시키려다 보니까 각기 다른 스탠다드라던가 포맷을 만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청크라던가 아니면 분절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기술적인 차이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서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운영이라던가 아니면 미래 링키지 관련해서 저희 계속해서 시스템을 운영할 때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참여를 하는 기관들이 여러 각기 다른 이니셔티브 기준을 따라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합의안을 따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운영 측면에서 어떤 타임 프레임을 따를 것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 있어서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국내 차원에서도 어려운데 초국적인 모델이 되면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돈을 보내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이 각기 다른 규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 번째 규제 차이가 있는 것도 도전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의 보관이라던가 데이터 기타 등등 다양하게 규제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 핵심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국가가 각기 다른 안전법 관련 집행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AML이라던가 아니면 테러 자금 지원 관련된 규제 그리고 돈 세탁 방지 규제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결제 비용 측면에 있어서 일부 결제 같은 경우 한 나라에서는 안전하게 여겨지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뭔가 스크리닝이 되어야 되고 다시 한번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AML, CFT 규칙 아까 말씀드렸던 테러 자금 그리고 돈 세탁 규정 관련해서 나라별로 해석을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엔 확장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PI 기술이라든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시장 참여자들과 연구를 해봤을 때 각기 이 양자적으로 데이터를 연결을 하는 것이 뭔가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공통 운영 어레인지먼트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많은 자원을 요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이레터럴 링키지, 양자 링키지에 도입을 하는 것, 여기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지역 결제 연계성이라는 이 이니셔티브의 확장성 자체에 지금은 도전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네 번째, 네 가지의 협력을 해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계속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조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는 여러 기술, 프록시 매핑 기술과 협력을 통해서 조금 더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의 결제가 국제 표준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능한 많이 합치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통합이 좀 더 용이해질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지금 현재 시스템 사용자들의 불편감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다자간 협력이 강화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 영내 초국적 결제 문제를 조금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앙 집중형, 예를 들어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이라던가 그래서 중앙 집중형 커먼 플랫폼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지역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중앙 집중화하게 만들면 조금 더 다자간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영내 많은 은행이라던가 아니면 혁신 허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허브 앤 스포크 모델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세안 지역의 모든 고속결제 시스템 FPS가 한 가지 연결성으로 함께 조금 더 융합이 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태계의 미래 대응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분산 원장 기술, 블록체인이 사용이 되고 있죠. 또 CBDC 플랫폼이라던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새로운 기술이 부상하고 있는 환경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디지털 화폐 플랫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플랫폼이 일부 중앙은행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지금 이 중앙은행들은 이 국내 그리고 국제 송금 관련해서 많은 표준 그리고 을 배우고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 내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금 세탁 방지나 테러 자금 차단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스템 링키지를 어떻게 확보를 하면서 지금 미래에 필요한 기술들을 또 함께 아우를 수 있을 것인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영역은 도매 결제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치가 큰 그러니까 이 결제 규모가 큰 결제라던가 아니면 거래 또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고 또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 금융시장을 영내 통합을 한다라는 것이 기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도매 결제를 고려는 할 수 있겠지만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요점을 정리하자면 국경 간 결제는 아세안 통합을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 RPC 지역 결제 연계성 이니셔티브는 무역, 관광, 송금, 금융 포용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또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는 지역 결제 연결성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었고 확장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빠른 결제 그리고 국제 표준 API는 결제를 더 저렴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반드시 조화와 협력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이해 당사자가 조율을 하고 보다 표준화를 더욱더 높여서 우리가 기술 표준 그리고 규제 프레임워크 그리고 다자간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서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트남어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려봤고요. 굉장히 빠르게 사실 기적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와 함께 이런 경제 성장은 더욱더 빨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장점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극화,
입니다. 경제 측면에 있어서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양극화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진국들,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양극화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 디지털 경제, 환경, 지속 가능성은 인류애와 같은 조금 다른 기본적 근본이 되는 테마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재난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지만 지금 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복지 그리고 자본이 공공 자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에 우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올 수 없다면 국가의 정부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희가 함께 문제를 파악하고 적어도 저희 차원에서 향후 10년 내지는 향후 5년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요. 아직까지 저희는 2030년까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유엔 지속 가능 개발 목표 하에서요. 이렇게 두 MZ세대 천재분들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시트라 그리고 토아님 두 분 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 좋은 발표를 해주시는 거 보니 잠재성이 밝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전환에서 이제 그린 그리고 도시 지속 가능성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서 오신 저희 파트너님 유학석님 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GGGI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에 대해서 오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구이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녹색 성장에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은 2002년에 외교부에 입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주 다양한 외교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양자, 다자, 그리고 영사 분야의 외교 경험을 두루 쌓으셨습니다. 자, 주 OECD 대표부에서 계셨고요. 주 벨라루스 대사관에도 계셨고요. 그리고 주 LA 총영사관에서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간 외교부 에너지 과학 외교 과장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GGGI는 2021년에 입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 간 협력을 총괄해 오셨고, 그리고 GGGI와 한국 정부 간에서 협력을 총괄해 오셨습니다. 현재는 파트너십 거버넌스 커뮤니케이션 국장을 맡고 계시고요. 지금 유학석 국장님께서는요, 한국이 어떻게 한국과 아세안과의 협력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세안을 넘어서서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프로젝트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어떻게 우리가 녹색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저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를 아주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무슨 일 했었는지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제가 이제는 GGGI에서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협력 거버넌스 국에서 국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는 한국 외교부에서 여러 외교 직책을 맡았습니다. 한 20년 넘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제 주제는요, 연결된 아세안에서 기후행동 촉진하기입니다. 굉장히 좀 트렌드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쫓아서 GGGI에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오른쪽 위에 GGGI 로고가 보이시죠? 좀 역동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초기 GGGI를 만드신 분들을 기억해 보면은요, 이분들께서 그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점들을 서로 잇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계성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린 환경 모두에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연계성에서 그린이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외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려면, 함께 일하려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협력을 하려면은 필요하기 때문에 연계성의 논의에 있어서 그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기후 행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두 부분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5개가 아니고요. 소개가 2개가 있습니다. GGI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BKCF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AKCF, MKCF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어가 좀 많죠?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GGI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GGI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국제기구고요. 2012년에 저희가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오 COP 이후에 바로 창립이 됐습니다. 지난 13년간 저희가 운영을 해왔고요. 가장 성공적인 국제기구 중에 하나로 저희가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회원국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55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52개라고 제 화면에 나와 있죠. 근데 이후에 제가 이걸 제출한 뒤에 3개가 참여를 더 했습니다. 룩셈부르크 포함이죠. 그래서 55개국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요. 더 많은 그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과거에 그린이라고 하면은요, 뭐 환경 그리고 삼림, 농업에만 그린이라는 말을 썼었는데요. 이제는 뭐 도시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모든 분야에 그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전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BKC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약어죠. 자, GGI에서는요. 저희가 빔프, 이아가, ROK 협력기금의 기금 관리 기관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빔프 컨셉트가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의 이런 컨셉트가 있죠. 그래서 해양 아세안 국가들도 있지만은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이죠. 이 국가들 스스로를 빔프라고 말을 합니다.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첫 자를 따온 거죠. 이아가는요. 동아시아 성장 영역을 말합니다. 성장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여러 부분이 동아시아 성장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가요.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4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한 펀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운이 좋게도요. GGI에서 특히 제 부서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저희가 뽑혔습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한가? 왜 연계성에서 중요한가? 왜냐하면 4개의 주된 기둥이 있죠. 이것들이 이 중에 하나가 연계성입니다. 이 4개가 다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 두 번째가 관광, 세 번째가 연계성, 그리고 네 번째가 농업수산입니다. 매년 1월에요. 저희가 여러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택을 해서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국 외교부와 함께 저희가 4개의 정부기관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4개 각각의 필러에서는요. 6개에서 8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펀드 사이즈는요. 500만
매년 500만입니다. 그래서 100만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요. 200만, 300만, 400만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500만 정도로 펀드 사이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계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KCF 기준이죠. 근데 왜 연계성이 중요한가? 왜 BKCF에서 중요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빈프는 해양 국가들이죠. 그리고 섬이 많습니다. 뭐 말레이시아는 섬은 아니지만은요. 그런데 이제 길쭉한 반도 모양이죠. 그리고 빈프 이하가 지역을 보면은요. 말레이시아의 사바사라왁이 섬이고 보르네오의 일부이죠. 자, 그래서 섬 사이의 연계성도 있고요. 아니면 해양 영내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서로 연계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빈프 국가들이요. 스스로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본인들의 관점에서 연계성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빈프 이하가 비전 2025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만들었죠. 여기 보시는 것이 조금 옛날 겁니다. 바뀌기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계성 기둥을 보시면은요. 빈프 이하가 2025 비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이고요. 두 번째는 무역이고요. 세 번째는 전력과 에너지고요. 네 번째는 ICT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계성을 섬 사이에 만들려면은요. 여러 정책이 일관돼야 됩니다. 물론 실제로 물질적으로 연계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비용이 많습니다. 고속도로나 다리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연계를 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문화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요.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루트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무역을 더 촉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노력입니다. 빈프 이하가 레벨의 노력입니다. 자, 이게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BKCF 기준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리캡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재생에너지 인증서 제도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리고 아세안의 에너지 센터가 참여를 했고요. 이것도 국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요. 몇 가지 팩트를 발견했습니다. 이 4개국에서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REC 부분에서 굉장히 격차가 있었고요. 브루나이는 REC 정책이 없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컴플라이언스가 REC 시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지만은요, REC는 여러 전환을 촉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력 전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청정 발전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요. 어떻게 이 전환을 촉진할 것인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이미 계략적으로 업로드가 됐습니다. 지난 5월에 이제 16차 이하가 서밋에서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에너지 섹터에서는요, 이거를 실제로 아세안 전역으로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프로젝트입니다. 이제는 농업 관련해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요, 아주 작은 섬에서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이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추구했던 기구안은요, 아주 작은 사회 벤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지역 농업 생산물을 바탕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섬의 이런 지역 생산물이었죠.
이게 이제 수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빈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수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지역 농부들의 성장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농부들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회 벤처 기업이 이 농부들을 도왔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결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해상 루트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민관 파트너십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꿈을 돕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로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BKCF를 통해서 돕고 있습니다. 자, 다음 프로젝트는 AKCF입니다. 이것도 BKCF와 비슷합니다. 근데 A는 아세안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아세안에 3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AKCF고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순서로 봤을 때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아세안 한국 협력 기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MKCF는 메콩 한국 협력 기금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KCF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기관으로서 뭘 하고 있는가 보면요, 메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메탄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탄은요, 이산화탄소보다 배출량이 훨씬 강력합니다. 물론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요, 메탄의 이제 잠재 배출량 같은 경우에 계산에 따라 다르지만 한 20에서 30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내 레벨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메탄 감축을 아세안 전체 대륙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국가들은 조금 예외지만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여러 국가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각각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 크기는 2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관련 프로젝트 중에 가장 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MKCF입니다. 이게 한국 정부의 파이프라인 중에 두 번째로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플라스틱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요, 자, 이제 글로벌 플라스틱 이런 협약이 이제 종결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역량 강화라든지 메콩 국가들과 함께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영내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플라스틱을 줄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메콩 한국 협력 기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인데요.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한아세안 센터가 주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이 펀딩을 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선택을 한 거고요. 이 이외에도 많은 다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연계성 관련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기꺼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말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저 국장님께서는 외교관이셨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여를 외교관으로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기금 조성에도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GGI의 이런 본인의 역량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굉장히 국장님이 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기재부에서 하고 계시는 것도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으시고, 뭐 물론 요즘 MZ 세대도 그렇지만은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요, 이제 전환기를 또 맞고 있기도 합니다.
리오 국장님은 이제 전환기에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 본인의 이런 역량으로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리고 아세안의 미래를 그리고 한국의 이런 관계를 책임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금도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그리고 아세안 경제에도 더 큰 중요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국가들도 더 많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를 위해서 많은 기여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또 한 명의 NG 스타를 모셨는데요. 림후이 이 선생님이십니다. 이름이 후이 이신 거죠. 어니스트 앤 영의 경제자문팀에서 시니어 디렉터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경제 그리고 금융 분야의 분석가로서 17년 이상 활동을 하시면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서 정책 기획이라든가 자문해 주었고요. 또 아시아 투자은행에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 많은 정보기관의 자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또 여러 연구를 이끄셨는데요. 또 정부 관여를 하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고 또 다국적 기구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 기획이라든가 인프라 개발 그리고 자금 조달, 산업, 무역 개발, 디지털 경제, 디지털 무역 개발, 금융 분야 개발 그리고 포용성, 기술 개발, 정책 분야 개선 그리고 거시경제 예측에 대해서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즉 많은 개혁 활동이 임후의 이 선생님의 지난 17년간 활동의 작품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최소한 참여는 하셨다라는 거죠. BA 그리고 MA를 캠브리지 대학 영국에서 학사, 석사 모두 취득을 하셨고요. 전 글로벌 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그리고 스마트를 결합을 해서 환경 지속 가능성을 함께 논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의 최적의 융합 지점은 무엇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글로벌을 위한 아세안 연계성을 더욱더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장님. 내외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 연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긴 하루였죠. 그래서 가능한 짧게 그리고 간결하게 발표를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것처럼 전 후이입니다. EY 파트너 싱가포르에 소재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경제자문팀에서 왔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최적의 융합 지점,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양대 전환입니다. 우연인지 저희가 이번 오전 세션 그리고 오늘 오후 세션 그리고 이번 세션에서 다루었던 여러 가지 주제를 조금 함께 다루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제 발표 자료도 우연인지 이 모든 내용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아세안 인구 절반이 이미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25% 이상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중소도시는 아세안 전역의 지속가능한 도시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도시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도 또한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세션에서도 들으셨지만 올해 5월 아세안 지도자들은 아세안 연계성 전략계획 ACSP를 채택했습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이니셔티브 MPEC을 포함해서 많은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세안 연계성 기본 계획, 그리고 아세안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 등등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ACSP가 짜졌습니다. 그 엠팩뿐만이 아니라 아세안 지속 가능 도시화 전략, 아소스, 아세안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도 그 밑바탕에 있습니다. 현재 ACSP의 전략적 목표 중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 도시 개발입니다. 도시와 마을이 그러니까 도심도 그렇고 농촌도 그렇고 스마트한 개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이에 따르는 리스크, 예를 들어서 혼잡, 오염, 소득, 사회적 불평등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 ACSP의 목표입니다. 또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며 또 도시 그리고 농촌 지역뿐만이 아니라 아세안 경제체 간에서도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 ACSP가 전략적으로 스마트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사실 스마트,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개념인데요. 근데 합쳐지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이란 무엇인가? 그 시작점은 UN SDG가 되겠습니다. UN SDG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핵심 축에 주목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오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경제 번영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 혁신, 양질의 일자리, 책임 있는 소비를 촉진하면서도 사람과 지구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 변형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입니다. 삶의 질, 형평성, 포용성, 인권, 건강, 교육, 그리고 공정한 기회를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 축입니다. 즉 지구에 관련된 축인 거죠.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생태계,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도시는 이야기를 했고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사실 정의는 여러 가지인데요. 공통점은 사물 인터넷이나 IoT,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책을 도시 문제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공통점이라 하겠고요. 또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이라던가 처리 그리고 해석을 기반으로 도시 특정 요소를 변화시키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특별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도시화든 아니면 농촌의 조금 더 현대화든 물리적 그리고 제도적 그리고 인적 인프라의 개선 그리고 현대화가 수반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 두 개념은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를 활용해서 기술, 디지털 솔루션 그리고 혁신적인 수단을 활용해서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경제, 환경, 사회 측면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성이 되겠죠. 제가 사실 몇 가지만 조금 뽑아와 봤습니다. 이 어떤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정의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아세안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ASCN의 스마트 시티 정의를 살펴보면 제가 밑줄을 쳐 놓았는데 지속 가능한 이 개발 목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스마트 시티 코리아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UN 유럽 경제위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스마트 즉 기술, 정보, ICT 등등을 활용해서 경쟁력이라던가 생활 가능성이라던가 그리고 환경 보호를 추진하고 문화적인 특성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잘 적혀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도시들, 많은 도심 지역 그리고 농촌 지역이 시도하고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공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들이 뭔가 개발을 할 수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가끔씩은 정말 대대적인 개발을 해서 성장도 하고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스마트 시티 솔루션은 정말 다양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와 과제에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어 왔는데요. 몇 가지만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경제 포럼에서 나온 5가지 영역을 제가 좀 추려두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거버넌스와 정책입니다.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바탕으로 도시 계획이라는 것, 도시 운영, 도시 재정 그리고 시민 참여에 적용이 되었고요. 환경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염을 줄이고 혹은 방지를 하는 것, 도시, 토지,
공기질, 토지라던가 수질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사회 측면에서는 뭐 공공안전과 보건이라던가 건강 서비스 제공, 교육 측면에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이 적용되어 온 바 있습니다.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줄이고 조금 더 인프라의 생산성, 서비스의 생산성을 조금 더 높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와 동시에 경제 그리고 비즈니스도 도와주었습니다. 혁신성과 경쟁력을 높여준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AI 발전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폭증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그리고 발전을 이야기를 할 때 AI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에 다다랐는데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 몇 장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AI가 우리 스마트 시티 전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독특한 데이터셋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도시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적응형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원 최적화입니다. 비효율을 감지하고 수요를 예측하고 또 자원을 자연 사용을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든 수도든 교통 관리든 여러 자원 사용을 AI를 통해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시스템 복잡성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력 공급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의료라던가 교통이라던가 인프라와 서비스 간의 상호 의존성을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실패가 나오진 않을까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하고 기관 간의 대응을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 조율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굉장히 많은 도시 발전에 제약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또 세 번째로 포용적 도시 개발 촉진에 있어서도 AI가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또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다양한 인구에 제공을 하고 안전장치를 기반으로 또 강력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참여형 계획 과정, 플래닝, 기획 과정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도시 시스템의 형평성과 이런 많은 포용성 등등을 더욱더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AI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특정 나라에서 몇몇 나라에서 환경, 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영역의 좀 개선을 위해서 AI를 사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우선 AI를 도시 이동성과 교통 분야에서 사용한 사례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례인데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년 된 지하철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만 해도 130개가 넘고요. 연간 4억 회 이상의 승객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오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환기 시스템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기존 환기 시스템이 고정된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에너지 사용이 비효율적이고 또 실시간 조건이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여기에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지하철 내부의 쾌적성도 굉장히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또 도시 밀도도 증가하고 기후 압력이 심화됨에 따라서 이 지하철, 지하 공간 내에서의 승객 편안함 그리고 대기질 안전 확보를 우선 과제로 삼게 되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AI 기반 환기 제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도입했습니다. 이름을 레스피라라고 부르는데요. 목표는 지하철 내 환기를 조금 더 AI를 바탕으로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스피라가 연간 5억 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통합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스피라는 자기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열 효율을 가지고 그런 에너지 효율성과 온열 쾌적성 간의 두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레스피라가 해놓은 성과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장기 기획이라던가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유지보수 그리고 자본 투자에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도 이 레스피라 시스템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레스피라 같은 경우는 1호선은 2020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고요. 2025년까지 계속해서 확대가 되어서 1에서 5호선까지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승객의 94%를 커버하는 셈입니다. 환경적으로도 혜택이 있었고요. 사회적으로도 이점이 있었습니다. 환경적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환경 쪽에 있어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최대 30% 절감할 수가 있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탄소 배출량을 700톤 이상 2020년에 이행이 된 이후로 700톤 이상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혜택이 있었습니다. 주변 온도가 25% 떨어졌습니다. 훨씬 시원해진 거죠. 그러면서 승객 만족도가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AI를 조금 경제 개발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관광 환대 분야에 적용이 된 사례인데요. AI가요. 관광은 경제자산이자 문화자산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에서요. 근데 이 도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이 실시간으로 맞춤형 안내를 관광객에게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방문객 흐름, 플로우를 관리한다던가 아니면 국제 관광객 혹은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이용자에게 좀 더 관광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이런 토리노 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단편적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타라고 부르는 Navigation Exploring Tourist Assistant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정에 대한 선택이라던가 아니면 방문 시간이라던가 이런 각 방문객들 아니면 관광객들의 데이터를 익명화해서 보호를 하고 이를 활용을 해서 AI가 뭐 사용자가 선호하는 바 위치라던가 시간 그리고 사용자 상태 이벤트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추천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서 공항에서부터 그러니까 전략적인 관광 접점부터 이런 AI 시스템을 배치를 해서 많은 AI 어시스턴트를 기반으로 관광객들을 지원하게 되었고요. 또 다언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제 관광객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떨어지는 사람도 이를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맞춤형 여행 일정 그리고 교통 제한을 해 주었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경험을 좀 더 나은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 도시 내 여러 곳으로 조금 더 유도가 되었기 때문에 관광객 분산도 유도가 되었습니다. 또 모빌리티 관리나 도시 관광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장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의 사례입니다. 도시 안전을 위해서 AI가 적용된 사례를 서울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CCTV 네트워크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폐쇄회로 네트워크 규모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곳이 바로 서울인데요. 그런데 기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예방한다거나 대응하는 능력이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고 또 사람이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직원이 조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 구축을 하고 또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AI 기반 CCTV 시스템을 서울시가 도입을 했습니다. AI를 바탕으로 서울 전역 11만 대 이상의 카메라에서 실시간 영상 스트림을 분석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 비전 모델이 적용이 되어서 뭐 낙상이라던가 뭐 사람이 뭔가 배회를 한다던가 군중 밀집도라던가 연기 감지 등등 이상 이벤트가 있는지를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뭐 범죄 폭력 사고 화재 이런 것들에 대한 사건을 사전에 탐지를 할 수가 있고 실종자 수색이나 구조 활동도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높은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실제로 살펴보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효율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해야 되고 기술 프론티어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조금 더 윤리적인 스마트 시티 구현을 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데이터 거버넌스 위험 관리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리스크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탄탄하게 도시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AI를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도입되면서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잠재적인 AI 리스크를 식별하고 분류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제한을 걸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인프라에 관련된 영역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디지털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안정적이고 활발한 이런 뭐 스마트 모빌리티라던가 안전 감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가끔씩은 에너지 인프라도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죠. 충분히 안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하고 기술적인 사용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인프라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 역량 개발입니다. 사람의 업스케일링이 필요합니다. 공공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공공 분야의 사람들 기술
스킬뿐만이 아니라 AI 관련해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 스킬도 있어야 됩니다. 이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은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지, 어떻게 청정한 데이터를 모집하고 이 모집한 데이터를 가용한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역량을 개선해야 되고요. 또 커뮤니케이션 협력 스킬도 키워야 됩니다. 각 정부든 아니면은 지역 차원이든 기관 차원이든 사회 차원이든 심지어는 이 금융 투자자들에게든 필요한 것들을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소프트 스킬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휘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여러 글로벌 케이스들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네스트 영 같은 컨설팅 기업은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지식 교환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글로벌한 위대한 전문가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그 예시가 바로 어네스트 앤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의 아세안 연계성 그리고 한국의 GGGI 센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많은 기관에서 참여해주고 계신데 이 여러분들 모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컨트롤러에 따르면 한 5분, 6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10개년 계획 가운데 앞으로 5년의 로드맵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양대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각 선생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이버 측면에서의 연계성 측면에서 앞으로 5년의 로드맵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가려면은요. 모든 멤버들이 모든 분야에서 각각 다른 준비 태세의 레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는 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국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역내에서요, 뭐 기술이라든지, 뭐 인간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역내 협력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무조건 돼야 합니다. 그래야 회원국들이 서로에게서 이런 아세안 전체로의 이제 강력한 힘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긴급한 문제들, 사이버 스캔 같은 것들을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피해자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중기적으로 보면 이 전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 전 세션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세안-X 접근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참여자들이요, 이제 같은 시기에 같은 성숙도를 가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완전히 모든 걸 조화시키는 것이 장기 목표라는 거 우리가 다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호 운용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최소한의 표준을 공유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가이던스가 있죠. 예를 들면은 데이터 보호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트라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바탕으로요, 우리의 협력이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안전과 보호가 사이버 분야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쿠아님, 결제 측면에서 상호 운용성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방금 들은 말을 저도 공감합니다. 향후 5년간의 키워드는 조화 그리고 상호 운용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원칙이 초국적 결제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전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디지털화 관련된 도전 과제는 각기 다른 표준 그리고 각기 다른 데이터 규제, 각기 다른 시스템을 조화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가 매끄럽게 흐르게 하는 것이 도전 과제이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저희가 여러 가지 결제의 통합
지역 내에서 이루어서 이를 바탕으로 많은 경제체들이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과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자 링키지 혹은 바이레터럴 양자 링키지가 될 수도 있겠고 다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다자 솔루션이 좀 더 좋겠다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류 국장님. 그래서 한 5년 내로 뭐 GGGI의 또 목적이 그리고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DG 관련해서도 그렇죠. 그래서 아세안 그리고 한국의 협력이 GGI 측면에서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간단해 보이지만 좀 복잡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GGI에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GGGI도 아세안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요, 아세안 같은 경우는 취약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로 인한 위협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GGGI와 아세안 지역의 협력이 뭐 자연스럽게 지속이 될 겁니다. 기후 대응을 할 것인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전 과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은요,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기술 자체로 보면은요, 아세안 지역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ODA나 뭐 개발이라든지 적절한 기술을 적용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최고의 옵션, 최고의 기술이 직접 적용이 될 수는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춤 접근법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AI가 기술을 주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AI 기반 기후 대응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I for climate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를 위한 AI가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AI에 더 의존을 하고 더 현명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AI 기반 MRV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측정이라든지 보고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앞서 들었던 세션과 마찬가지로 AI 중요성 그리고 AI 변화를 바탕으로 저희가 앞으로 많은 도전 과제와 기회 동시에 가질 것 같습니다. 둘 다를 발전시켜야 될 것 같아요. 시니어 디렉터님,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 향후 몇 년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량 강화입니다. 두 번째, 시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적인 조율입니다. 동료분들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지만 역량 강화가 굉장히 아세안 지역에선 중요합니다. 저희가 도시들이 지역 차원에서 도와주어야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니즈를 우선순위화하고 식별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어떤 기술 솔루션이 가용한지를 파악하게 해주고 니즈를 어떻게 하면 충족할 수 있는지를 도와줘야 됩니다. 두 번째, 기획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획한 걸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어디를 개선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 전체적인 조율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도시 그리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각기 다른 이해 당사자들을 한데 모아야 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각기 다른 기관들이 함께 모여야 됩니다. 인프라 개발자든 아니면 발주자든 지역사회든 혹은 또 자금 조달을 해주는 사람이든 혹은 또 은행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은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이해 당사자를 모아서 조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좌장으로서 두 가지만 마무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경영과 기술 정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요, 기술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인류를 정의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우리가 석기를 사용하고부터 우리의 문명을 만들었죠. 그래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있어서 이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협력을 함에 있어서 외교도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한국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967년에 태어났는데요. 제가 2000년에 33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5년간 교수를 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화를 보면은요, 공공 부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텀업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교육이 시작됐고,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커뮤니티, 그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심리스하게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가 꼭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에 있어서는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해야 되고 혁신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아세안 사회와 그리고 글로벌 사회는요, 뒤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사회, 그리고 정부가 얼마나 혁신에 열려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혁신과 전환에 열려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제가 뭐 지난 한 60년간 이런 것들을 봐왔습니다. MZ 세대도요, 이제는 뭐 알파 세대도 있지요. 여기에서는 AI가 새로운 세대의 가장 큰 도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한강의 기적을 얘기했었지만요, 이제는 AI와 디지털의 기적을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디지털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도 그렇고요, 기술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디지털과 그리고 스마트 시티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스마트 더 해질 수 있고 그리고 더 지속 가능성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전에 우리가 뭐 로마 문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스마트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성공 사례들도 있죠. 그 제가 아세안과의 연계성을 보면은요, 제가 아세안 스마트 시티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300명의 공무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고, 그리고 아세안 한국 그리고 협력 펀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저도 이제 22년 동안 여러 가지 장학금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400명의 석 박사 과정에 이제 새로운 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아세안 센터도요, 그리고 인력과 그리고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체됐는데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약간 지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세션을 만들어주신 좌장님 그리고 패널리스트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것으로 아세안 연계성 포럼의 세 번째 세션까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착석을 부탁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오늘의 자리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두, 연사분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귀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고 논의를 풍성하게 해주신 제3세션의 모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것으로 올해 포럼의 모든 공식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주최 측을 대표해서 행사 내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의미 있는 의견을 나눠주신 여러분들 모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논의가 아세안 연계성의 미래를 위한 통찰력 있는 시각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퇴장하시기 전에 포럼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은 향후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좌석에 마련된 QR코드를 통해 설문조사에 접속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작은 감사의 표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5년 제13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